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원자재와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베스트와 관련 이베스트 중장기 테마 발굴이라 해가지고 좀 찾아뵀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뭐 원자재로 저희가 찾아뵀었는데, 이번엔 좀 더 긴 시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가. 단순히 이제 좀 어떻게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재활용 금속, 즉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이들 폐배터리에는 주목을 하지만은 근데 좀 더 큰 시장에 있어서 결국 폐배터리는 전체적인 재활용 금속 시장에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재활용 금속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나아갈지에 대한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갖다 두루 살펴보면서 뒤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기회라던가 그 기회 속에서 결국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지 이 산업에 있어서 그러면은 제도적인 문제라던가 이러한 부분 단에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누구인지 이렇게를 갖다 저희가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제 단에서는 원자재 단에서 산업금속에 대한 이제 좀 산업금속 부족 시대에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요. 일단 구성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렇게 적혀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단에서 산업금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를 갖다 말씀을 드리고 파트 2에서는 뒤에서 이제 김윤정 연구원이 진입장벽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 갖다 지적을 하면서 결국 그럼 어떤 플레이어들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파트 3에서는 뒤에서 안혜수 연구원이 재련 기업들로부터 얻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두 분이 이베스트가 뽑은 베스트 기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면은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 산업금속과 관련해가지고 뭐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해가지고 광산도 공급이 부족하고 이러한 시대에서 금속 가격은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2021년 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업들은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절대 정체돼 있지 않아요. 결국 대체재를 갖다 활용하려 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갖다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 같은 시도들이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산업금속 역시도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 같은 혁신을 갖다 일으키기 위한 노력에 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탄소 중립이나 광산단에서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 탓에 즉 광산을 통해서 생산되는 1차 지금에 대한 생산량은 결국 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금속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그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일 테고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재활용 금속 시장을 저희는 바라보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품단에서 기존에 사용됐었던 금속 제품이 내구현 수요가 도래하면서 이제 재활용률이 올라가고 결국 생산성이 좋아지는 재활용률이 올라가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전체적인 산업금속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부족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는 오히려 좀 더 구조의 변화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이 소결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탄소 중립은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이 같은 수요라던가 또는 산업금속단에서 공급 차질을 갖다 야기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 역시도 공급 측면에서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방향성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봐주시면은 산업금속 이제 부족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의 시대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구리, 코발트, 리튬 등
여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부족해질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공급이 타이트할 텐데 분명 광산들 땅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보니 광산 기업들의 세전 이익률은 높아가고 이것이 캐펙스 투자를 선행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방향성일 테고 캐펙스 투자도 그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후행적으로 광산 기업들의 공급 역시도 늘어나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공급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좀 저조한지를 놓고 보면 바로 자원 민족주의도 한몫하고 있다라 저희는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칠레나 페루, 특히 페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좀 이슈가 좀 진정됐지만은 기존의 자원의 부국들이 자원 민족주의가 형성됐다는 게 문제죠. 이런 복지 포퓰리즘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더욱더 기업들한테 증세를 하고 법인세를 갖다 높이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 하는, 즉 광산한테 걷어들인 돈은 사실 광산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포퓰리즘 정책으로 뭐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빼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광산 기업들은 결국 세금이 계속 인상되니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연결됩니다. 페루가 대표적으로 2021년에 광산단에서 광산 국유화 얘기가 나왔었던 바가 있었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증세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광산 기업들이 그러면은 투자에 있어서 이익 자체가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낮아지는 부분들, 나머지 여타 국가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광산단에서 정부의 이 같은 자원민족주의, 정부의 포퓰리즘 이 같은 문제들이 광산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더 투자에 보수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캐펙스 투자를 지연시키게 되는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당장 그러면은 투자에 나선다 하더라도 당장 공급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자재는 주식처럼 경기를 선행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경기를 동행 내지 다소 후행하는 자산일 텐데 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즉 광산, 이제 금속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광산은 캐펙스 투자에 지금 나선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가동이 돼서 채굴돼서 원료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요 제일 하단에 있는 게 바로 구리광산일 텐데 기본적으로 탐사와 연구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대략 한 10년, 그리고 뭐 시행성 연구부터 해가지고 실제 가동까지 합하면은 못해도 10년에서 13년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긴 시간 동안 신규 공급 없이 결국 공급 차질단에서 문제는 더욱더 수요는 폭발적인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더 큰 문제는 기존 광산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활용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계속해서 광산에 대해서 투자도 잘 안 해왔었어요. 결국 이 같은 문제는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광산이 점점 부족하다면 평균적으로 광석의 품위 자체가 내려가죠. 이 품위가 내려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에도 제가 적시를 해뒀지만은 광산에서 예를 들어서 구리광산에서 채굴을 해서 광석이 나왔어요. 그럼 이 광석 안에는 구리의 함량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2%가 있을 때는 광석 50톤을 갖다가 생산하면은 여기서 순수한 구리를 갖다가 추출하면은 1톤의 구리가 생산이 돼요. 그런데 기존의 신규 광산에 대한 개발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기존 광산을 하다 보니 광산의 수명은 점점 늙어가요. 그러다 보니 광석의 품위 자체가 계속 내려갔겠죠. 광석의 품위가 내려가면은 아무리 구리광산에서 캐더라도 예전만큼 높은 품위를 가진, 높은 구리의 함량을 가진 광석이 채굴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광석의 품위가 과거에 2%의 구리를 함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리를 1톤을 갖다 50톤 생산하면은 구리 1톤을 생산했는데 품위가 이렇게 0.5대까지 내려가면은 광석을 200톤을 이상을 갖다 생산해야 기껏해야 구리의 1톤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 같은 투자의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공급단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가격의 상방 요인이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팽창 중입니다. 이 같은 타이트한 공급 시장 안에서 수요도 팽창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전기차다, 뭐 신재생 에너지다, 전력망이다. 탄소 중립 시대에서 결국에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갖다 대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들을 갖다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들은 미래에 있어서의 그러면은 기존의 원료를 갖다가 바꿉니다.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를 갖다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은 그 원료는 산업금속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그 금속의 양을 갖다 우리가 발라서 봤었을 때는 그만큼 미래에 있어서의 석유는 이제 앞으로 산업금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의 구조 역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변화한다라 볼 수가 있겠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기본적인 구리의 수요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수요 구조 안에서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또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력망 이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알루미늄 역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니켈과 코발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구리나 여타 금속보다도 훨씬 더 수요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니켈 안에서 전체 수요에서 2019년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용 니켈 수요 비중은 3%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공급 역시도 타이트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소결 부분에서도 먼저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탄소 중립 정책 결국 금속단에서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들을 갖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원자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유를 갖다 벤치마크 삼는 게 즉 원유겠죠. 석유를 벤치마크 삼는 게 석탄과 천연가스고 석탄과 천연가스를 갖다가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료가 전력이고 전력을 통해서 산업금속이 생산돼요. 석탄과 천연가스는 다시 또 질소의 비료, 질소의 비료는 다시 또 농산물, 농산물은 다시 또 사료, 사료는 다시 또 축산물로 연결되는데 그러면은 이 기후변화 협약은 온실가스를 규제했죠. 근데 이거 갖다가 탄소 배출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나아갑니다. 그러면 금속의 수요 기대감이 커져요. 반대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다면 석탄 발전을 갖다 억제하겠죠. 석탄의 공급 자체가 그럼 억제된다. 왜?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애시당초 석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석탄의 생산 캐파를 줄여나갑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느냐? 앞서 제가 원자재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 말씀드렸어요. 결국 석탄을 억제한다. 석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체 전력 구조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은 시장인데 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 전체 전력 시장 안에서 여전히 화석 연료가 대부분을 갖다 차지하는 게 바로 지금의 전력 시장의 구조입니다. 근데 단칼에 이거 갖다가 바꿀 수 있다? 단칼에 뭐 태양광이나 단칼에 원전을 바꿀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석탄 가격은 상승하고 석탄만 상승하느냐? 석탄을 갖다가 대체하는 원료인 천연가스도 상승했었고 그러면서 유가도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원료 비용이 상승하니 금속 가격이 상승했었죠.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도돌이표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캐파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뎌지게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1년과 2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 같은 탄소 중립은 산업금속단에서 공급 차질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을 갖다 야기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차트를 봐주시면은 즉 탄소 중립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속의 공급을 갖다가 억제하는 효과로 발휘될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광산에서 생산된 금속들이 이제 재련소로 넘어가서 재련 과정 갖다 거쳐서 생산될 때 전력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아무래도 높아요.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이 같은 부분 단에서는 그런 공급 차질이 더욱더 우려되는 부분이겠죠.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개별 금속별로 이들의 생산 비용 안에서 전력과 연료 비용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생산단에서 어려움을 갖다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차질에 있어서의 금속단에서 이슈가 앞서 말씀드린 광산이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인 바로 탄소 중립 정책단에서의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겠죠.
페이지 15페이지 와주시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넘어가서 보면은 블록화 경제 역시도 공급 차질을 야기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광산단에서는 중국이 주도하지 않지만은 재련단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전체 공급 비중에서요. 근데 바이든의 IRA 법안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범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즉 중국의 제도권 하에서는 공급 과잉이 점점 스멀스멀 추후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에 발생할 텐데 반대로 범서방 세계권 우리를 포함한 범서방 세계권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중국을 갖다 당장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트한 시장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정치적 이슈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금속, 즉 리사이클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업들은 그동안 금속단에서 공급 부족 부분을 갖다가 대체하고자 예를 들어서 구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섹터별로 보면은 뭐 어떤 데서는 알루미늄을 대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니켈로 대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스테인리스 뭐 이렇게 대체 금속으로 연결됐는데 문제는 모든 금속이 다 상승해 버리면서 더 이상의 금속 간의 대체 효과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리사이클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밑에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리사이클링 시장 실제로 탄소 배출이라던가 전력단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재활용 금속을 갖다 전문 용어로는 2차 지금이라 하는데 이 2차 지금, 이 재활용 금속의 원료는 바로 스크랩이라고 합니다. 이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가 스크랩, 즉 실존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는 애들의 자가 스크랩이 있고 두 번째 가공 스크랩, 가공 기업들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남는 애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고 그 내구 연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의 효용성이 없어진 제품들이 폐기 처리된 게 재활용되는 바로 노폐 스크랩, 이 같은 스크랩은 세 가지로 분류될 텐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같은 노폐 스크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노폐 스크랩은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분명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시장이라 볼 수가 있겠고 비용적으로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시장이 저희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성장성 역시도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 하단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개별 금속들의 2차 지금, 즉 재활용 금속 통한 공급 비중이 실제로 보시면은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에 쓰이는 즉 연을 제외하면은 평균 27%밖에 되지 않아요. 이들의 공급 비중이. 왜 이렇게 낮았었던 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광산들이 과도하게 투자했었고 이것이 이후에 발생했었던 공급 과잉을 야기하면서 금속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갔었죠. 더불어서 2010년대 중국의 산업화가 끝나면서 가격 수요도 위축되면서 내려갔었어요. 특히 탄소 중립 정책 역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성 역시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좋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2차 지금, 즉 재활용 금속 통한 공급 조달보다 기존의 광산을 통한 조달이 훨씬 더 용이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의 이 같은 탄소 중립의 시대가 돼버렸고 이 같은 시대는 결국 하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성장성이 이제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 부분이 높아져 나가겠죠. 특히 두 번째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활용 금속 시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봐요. 어째서?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노폐 스크랩, 즉 재활용 금속의 원료인 이 스크랩, 노폐 스크랩이 내구 연수가 도래되는 제품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아시아 네마리용,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네마리용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어요. 이때 그러면은 소비됐었던 금속들이 많았을 겁니다. 두 번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들의 고도 성장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 시기 때 마찬가지로 산업금속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겠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구 연수가 평균 36.5년이에요. 근데 인프라 전력망이라던가 제조 장비, 운송이나 이 같은 여타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내구 연수가 길면 뭐 30년이지만 짧으면 12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자동차를 갖다 쓰고 자동차가 한 10년에서 20년 되면은 사실 거의 바꾸는 게 다반사입니다. 우리 모바일만 하더라도 핸드폰만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즉, 내구 연수가 도래하기 때문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 폐기 처리된 제품은 땅속에 묻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이 같은 내구 연수가 도래하는 이 부품들이, 제품들이 이만큼 이제부터 확장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부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2년에서 30년 동안 놓고 봤었을 때는 내구 연수의 도래로 결국 그 말즉슨 무엇이다? 스크랩, 즉 원료인 스크랩의 물량이 늘어나면은 스크랩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1차 지금 가격보다 스크랩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겠죠. 그러면은 이 1차 지금의 가치가 더 높겠죠,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왜냐? 도래 물량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치는 점점 1차 지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면은 그럼 이들에 있어서의 생산성도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이 훨씬 더 생산 비용단에서도 절감되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는 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폐배터리 말들이 많습니다. 폐배터리 역시도 사실 이 재활용 금속 시장의 굉장히 부분적 일환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들 역시도 내구 연수를 갖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시장은 더욱더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 이 재활용 금속 시장에서 공급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 정책을 갖다 통해서 제도적인 부분들 갖다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금속 시장에 있어서 재활용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팽창시키려 하는 노력들, 2025년까지 계획들이 이미 마련이 돼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력난이 그만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2차 지금, 즉 재활용 금속을 시장을 통한 공급을 갖다가 확장하려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같은 시장에서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 공급, 광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재활용 금속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공급의 구조가 바뀌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제 소결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 정책은 수요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결국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이 같은 미래 금속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수요의 구조에서 이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겠죠. 다만 탄소 중립은 기업들로 하여금 변화를 야기하겠죠. 결국 공급의 구조 역시도 마찬가지로 광산 주도의 시장에서 이제는 재활용 금속 시장의 주도로 점점 시장은 긴 그림에서 보면은 변해나가지 않겠는가.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고 그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트 1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제 파트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윤정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제 파트 2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뭐 ESG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일단은 먼저, 그러니까 이 파트 2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한편으로는 이 진입장벽 안쪽에 있는 그 대기업들끼리는 이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좀 이너서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는 페이지를 먼저 보고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면,
이제 결국 저희가 이 파트 2에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속 재활용을 이제 그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로서 구분을 하고 그 산업 구분 자체도 제조업이 아니라 폐기물과 같은 순환 재생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로 하게 되는 제도적인 어떤 보고 의무라든지 사전 승인 의무 같은 것들이 부여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생산 시설이 없는 리사이클링 스타트업들한테는 쉽지 않은 좀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금속 가공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기존 사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캐시를 갖다가 이제 자본력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의 이 순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과의 좀 업무 협업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가시화가 되는 형태로 시장 진행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 파트를 설명해 드리고 뒤에 있는 기업 하나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기업 역시도 이렇게 이너서클을 좀 강화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차근차근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ESG에서는 이제 선형적인 경제 구조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원자재 쪽에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제 기존의 경제 구조는 선형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원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려지는 형태로 이제 선형적인 경제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좀 순환적인 구조, 다시 좀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야 이제 뭐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태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자원 생산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사이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의 비중이 약 8.6%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장시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지금 계속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탄소 중립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해당 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세부 항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좀 해당하는 부분은 이 SDG 12번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뭐 적정 가격의 청정 에너지라든지 뭐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부분들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이제 탄소 중립 목표와 순환 경제 관점에서 자원 재활용을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환 경제에 대해서는 왼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좌측과 우측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좌측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 요소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야 간단하지만 이미 가공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해가지고 제조가 되어 버린 부분들은 다시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사용을 한다든지 재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금속 추출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확대될 수 있는 글로벌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본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비중 자체는 건설 폐기물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성장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미한 가운데 연평균 전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영역은 폐가전, 폐플라스틱, 그리고 폐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터리는 성장 퍼센티지 그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비중상으로 보면 조금 미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이랑도 일치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폐가전이나 폐플라스틱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되고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대비했을 때 크게 확대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폐가전 뭐 냉장고랑 세탁기를 내놓았는데 구성 성분을 보시면은 고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요.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뭐 여타 다양한 금속들과 고철로 이루어져 있고 뭐 유리 같은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배터리 부분도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다양한 희유 금속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속 추출과 재련의 영역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 크레딧,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금속 추출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니즈는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를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EU를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부과되고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총량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제한 조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각국마다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 특정 국가의 탄소 배출량이 좀 과도하게 몰릴 수 있는 이 폐기물 처리 자체를 한 곳으로 몰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의 영역이기는 한데 기존의 선진국들이 좀 싼 값에 개발도상국들의 폐기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좀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2017년에 이제 폐플라스틱이나 폐지와 같은 그 폐기물 수출입을 제한한 거에 이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개발도상국들과 그리고 선진국들도 폐기물 수출입 제한하는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는 이제 폐기물 유입이 안 되는 국가들과 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폐기물 처리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니즈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이쪽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시멘트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고탄소 배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지금 이제 최종 법안이 작년 말에 발표가 됐는데 이 고탄소 배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량까지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탄소 배출 총량 상한제도 이제 지금 현재 4기에 접어들면서 연간 2.2%씩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가 보다 상향되어서 이제 2024년부터 6년까지는 4.3%, 그리고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4.4%로 보다 강화된 규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EU 여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탄소 국경세가 부과가 되게 되는데 그 대상 품목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 보고와 함께 이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경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서 수입하는 그 EU 국가들의 수출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제 탄소 저감이나 재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상쇄시켜야 하는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순환 자원에 있어서는 이제 이 부분을 단순히 뭐 ESG 측면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는 이제 공급망 안보와 그리고 미래 산업에 있어서 그 핵심 광물이라고 일컫더라고요. 이 핵심 광물 부분을 좀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이제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좀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EU 같은 경우는 이쪽 좌측 하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광물로 규정하고 있는 광물들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좀 반 이상의
광물이 이제 거의 100%에 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러시아산의 에너지 의존도에 대한 저감 필요성은 보다 확대된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철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노페스크랩에 대해서 이제 이 고철을 재자원하는 그런 기술 개발 수요라든지 이제 글로벌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프라법 내에서 핵심 광물 관련해서 재활용 관련 프로그램에 약 한 지금 합산해 보시면 약 한 32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핵심 광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든지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가 조금은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국가적인 대응 수준을 보았을 때 우측 하단표를 봐주시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탈탄소화 기술 개발이라든지 좀 배출량 측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좀 치우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조금 이제 탈탄소 기술 개발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앞서 시행할 수 있는 게 좀 재활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배출량 측정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국내에 간접 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니즈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좀 다소 좀 정책이 조금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내 순환 이용률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전기 전자제품 같은 경우 현재 순환율이 상당히 다른 자원들과 비교했을 때 뭐 음식물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도시광산 사업, 이제 전기전자 제품이나 이런 쪽 노페스크랩으로부터 이제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그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인데요. 2020년에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을 한 거고, 지금 요 밑에 있는 두 개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학계에서 연구는 먼저 이루어져 있고 국제적인 영향력도 있는 편입니다. 논문 집중도나 논문 영향력 지수 면에서 봤을 때 폐자원 재활용 기술 자체는 높은 레벨에 속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산업단에서 봤을 때는 특허가 뭐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영향력 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이 1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미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사업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조금 미흡하다라는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판별을 해보자면 이제 제도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지금을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결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속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국내에서 산업 분류하고 있는 비준을 보면은요, 이제 폐 자동차로부터 회수하는 것과 이제 폐 제품 해체로부터 해서 이제 부품 회수까지 이어지는 영역을 E7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들어가는 E가 결국에는 이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고 있고, 이 원료 재생업은 뭐 이제 상하수도 처리랑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와 같은 형태로 엮여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에 속한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는 부분이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금속 광물 자원 회수 재활용도 아예 별도로 E8에 해당하면서 마찬가지로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업 분류 설명에 보면은 주된 산업 활동, 그러니까 주로 캐시 창출을 하는 산업에 따라서 이제 원료 재생업이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원료 재생업으로만 분류가 되고 있는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그 기업 측에서도 꾸준히 이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환경부도 이 순환자원 인정 부분에 대해서 확대 계획안에 대해서 그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항목에 보시면 이제 폐지나 고철, 뭐 폐유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규정을 폐기물로서 하면서 이제 규제하에 놓이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뒷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한국계 표준산업 분류이고 이 국제 기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로직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과의 합치성에 따르면은 좀 독자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위에 이 ISIC라는 기준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ISIC도 마찬가지로 이 원료 재생업 부분에서 이제 물질 재생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금속과 금속 원료 재생업을 이 항목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원 제조업이나 자원 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폐기물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폐기물 처리법이라는 거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제 내용은 사업 허가부터 뭐 시설 허가나 이제 운영 관리, 징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각 이제 뭐 환경부 장관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 사항이 생기게 되고요. 이미 설치를 했더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좀 운영상에 있어서도 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규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다시 결론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양산 시설이 없이 이제 좀 더 잘 이제 그 폐 제품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상용화하고 양산화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좀 다소 어려워지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신규 시설을 이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하는 건데, 산업단지 내에 입주 가능한 산업군도 대체로 좀 제조업, 아까 말씀드렸던 C 산업군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는 이 금속 리사이클링 쪽은 사실상 산업단지 내 입주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나 이런 부분, 이런 승인의 일단 벽이 일단은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스타트업의 진입이 좀 제한된 가운데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금속 가공 대기업 위주로 초기 시장 선점이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시로서 지금 LSMNM의 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LSMNM 그 니꼬동 재련에서 이제 LS가 지분 100% 확보하면서 이제 자회사 형태로 있는 형태인데, 그 LSMNM의 자회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4개 자회사 중에 3개가 그 리사이클링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3개 회사가 이제 구축해 놓은 그 사업 구조를 예전 날짜부터 이제 차례대로 보았을 때 2008년에 이제 GRM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이래로 그냥 계속 사업을 키워온 게 아니라 뭐 지자체와 MOU를 맺기도 하고요. 이제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들을 지분 인수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업체들과의 이제 뭐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도 하는 등의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어 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LSMNM뿐만 아니라 뭐 국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도가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한 형태로, 그러니까 글로벌 다른 기업들도 금속 재련 기업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제 입지를 키워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내만 이런 형태가 아닌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면은 뭐 일본의 정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식화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법으로
단순하게만 그 규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품 특성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속 리사이클링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가전, 건설, 뭐 자동차, 소형 가전 이렇게 다양하게 해당이 될 텐데 각각 제품별로 따로 법안이 존재하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법제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들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구성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업 분석 담당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 스터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당장에 뭐 이게 바이콜이라기보다는 뭐 스터디 느낌으로 좀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과 동일하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노스크하이드로라는 기업이고, 글로벌 메이저 알루미늄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고탄소 배출 금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전력 소모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탄소 중립 목표에 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그린 알루미늄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투자 계획을 꾸준하게 밝히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노르웨이 기업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시장에 뭐 상장해 있지만 지금 미국 OTC 시장에 ADR로도 상장해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슬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주가 추이랑 그다음에 미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주가 추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지금 여기랑 여기 부분이 사실상 그 신재생 에너지와 메탈 금속 리사이클링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비중상으로는 아직 10%가 채 되지는 않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쪽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미 이쪽이 광산이나 이 금속 생산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밸류 체인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서 날 수 있는 시너지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배터리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랑 그다음에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키도르랑 같이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2020년 6월에는 노스볼트라는 스웨덴 그 배터리 업체와 함께 합작법인 하이드로볼트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돼서도 이제 좀 익스포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회사와 이제 그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그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일치하는 부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탄소 알루미늄 라인업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재활용 금속을 활용해서 이제 탄소 제로 제품을 만든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이드로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 이 75R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75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 그 재활용 금속 사용 비중이 75%가 되는 제품이라는 거고요. 이 서클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기존에 지금 1차 지금 그 광산에서 채굴한 거 평균치, 지금 중국 평균치가 가장 높은데 이 가장 높은 평균치 대비 거의 한 90% 정도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소 국경세가 적용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저탄소 배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저탄소 배출 제품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응을 해서
프리미엄 라인업에 대한 그 기술 개발과 좀 이미 프라임 등급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급화 전략을 차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수소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육성 정책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파트 3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더 그 기업 친화적인 얘기, 산업과 좀 더 맞닿아 있는 얘기, 케이스 스터디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철강금속 안회수 연구원입니다. 이제 저는 파트 3, 4 부분에 이제 재련 기업들로부터 재활용 금속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리사이클링 금속 시장에서도 재련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먼저 이제 37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대 초반에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전자스크랩에서 회유금속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사업이 한번 붐이 일어났다가 이제 잦아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뭐 경제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가 이제 받쳐주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원료도 훨씬 풍부해지고 뭐 기술력과 경제성이 받쳐주는 시대가 오고 또 환경 문제 또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받쳐주면서 앞으로 시장이 개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뭐 고려아연이나 LS M&M 같은 대표적인 재련 기업들은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시 광산 사업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영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뭐 유미코어라든지 뭐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도 유명한 유미코어라든지 이제 전 세계 구리 2위 재련 기업인 아우루비스 그리고 일본의 재련 기업인 도아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리사이클링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여도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금속 리사이클링, 뭐 전자스크랩도 그렇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건식 상공정 그리고 습식 하공정 공정이 이렇게 융합되어서 주로 이제 공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건식 공정이라든지 습식 공정이라든지 모두 이제 재련 공정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다 재련 기술을 원리로 하는 공정이다라는 점을 좀 짚고 먼저 넘어가고요. 사실 이러한 리사이클링 사업은 재련 사업과 굉장히 수익 구조가 유사합니다. 일단 리사이클링 기업들은 뭐 금속 스크랩이라든지 뭐 산업 스크랩 그리고 뭐 폐배터리 같은 그런 원료들을 이제 그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주체들한테 그 원료가 얼마나 금속을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료를 이제 구매를 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공정을 통해서 원료를 추출을 하고 금속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어떠한 이제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 될 거냐 크게 세 가지를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료 확보 네트워크를 갖춤으로써 이제 원료 구매 과정에서 이익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금속 판매에서 그냥 단순히 끝난다기보다는 뭐 소재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다운스트림까지 진출을 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정 효율을 이루고 규모의 경제를 갖춤으로써 이제 비용 통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원료 확보 과정에서 협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이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경쟁력 중에 규모의 경제 부분이 공정과 좀 관련이 있어서 공정 부분을 좀 간단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올 때 뭐 건식공정, 습식공정이 합쳐서 쓰인다. 이런 이야기들은 꽤 많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습식 공정에서 이제 마지막 습식 단계에서 리튬과 같은 뭐 값비싼 금속이 마지막에 추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뭐 습식 기술력이 뭐 많이 주목을 받아왔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습식 공정에서 저희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습식으로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아주 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하고 해체를 한 다음에 미세한 분말로 분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침출하는 그런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게 분쇄를 하다 보면 잘게 분쇄를 하고 해서 미세한 분말이 나오고 또 화학 용매로 침출을 하다 보면 폐효수가 다량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고순도로 침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그 습식 공정을 여러 번 루프를 걸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공정인 거죠. 그리고 사실 시장이 조금 저는 거꾸로 알고 있다라고 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시장은 이제 건식으로 다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습식이 필요한 거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방향성을 알고 계시는데 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습식 공정은 그냥 원래부터 이 재련 기업들이 뭐 귀금속 추출이라든지 hö유금속을 추출할 때 원래 전통적으로 쓰이던 재련 공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습식 공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습식 공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식 상공정을 도입을 한다. 건식 상공정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한다가 좀 더 올바른 기술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대표적인 예인데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서 뭐 각 함유되어 있는 물질마다 습식으로만 했을 때 습식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한 해결법으로 뭐 열분의 전처리를 한다든지 건식으로 이제 먼저 슬래그화를 한다든지 건식 뭐 환원 공정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공정을 좀 상공정에서 많이 최대한 함으로써 습식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향성이 좀 더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제 습식 공정이 좀 주목을 받았을 때는 우리 화학 기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새로운 리사이클링 기업들, 벤처 기업들도 이제 우리 충분히 기술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 습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되는 건식 공정. 이 건식 공정은 우리 재련 기업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건식 공정의 장점이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공정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습식과 다르게 배터리라든지 전자 스크랩이라든지 그러한 원료들의 해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원료를 이러한 거대한 용융로에다가 원료를 그냥 다양한 원료를 한 번에 넣고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빠른 화학 반응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산업 스크랩이든 폐배터리든 발생량이 매우 많이 증가할 텐데 그때는 이 건식 공정의 필요성이 점점 더 건식 상공정의 확대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리사이클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대표 기업인 유미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식 상공정을 좀 확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도입을 한 다음에 습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독자적인 건습식 융합 공정을 통해서 뭐 원료의 해체를
최소화한다,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영품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를 처리를 할 때 건식 공정, 단독 공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현재는 이제 습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건식, 유가금속 추출 및 건식 재련, 이제 전기로의 폐배터리를 직접 장입해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친환경 건식 재련 개발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규모의 경제와 관련을 해서 공정을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는 한 번에 저희가 원료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 중에 이제 원료 네트워크 그리고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이제 금속 스크랩이나 산업 폐기물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고려아연과 LSM&M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고려아연은 이제 도시강산 사업을 이미 잘 해오고 있어요.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좀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료를 위주로 했다면 이제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그니오 홀딩스라고 해서 전자 스크랩을 이제 미국 전역에서 모으고 전처리를 하는 이제 기업을 지분을 이제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원료 네트워크를 글로벌리 하려고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러한 전자 스크랩에서 리사이클링 구리를 이제 회수하는 게 목표예요. 리사이클링 구리를 이제 회수를 해서 그걸로 이제 동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S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강산 사업을 자회사, GRM이라든지 토리컴을 인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전자 기업들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 계열사 중에서도 이제 전기 인프라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스크랩도 다 이제 자급을 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ERI라는 또 전자 스크랩을 다 모으고 전처리를 하는 그런 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대표 기업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이 기업의 지분을 10%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자 스크랩의 거의 5% 정도를 다 처리하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SM&M 역시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는 회유금속을 단순히 회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금속 소재화한 제품들을 또 생산을 해서 이제 또 거꾸로 그 원료를 확보를 한 전자 기업들한테 또 이 귀금속 소재들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또 측면을 본다면 고려아연이 좀 눈여겨볼 만해요. 원료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기업들은 그냥 단순히 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했어요. 뭐 요 정도의 계약이나 MOU에 끝나는 협력이었다면 고려아연은 가장 강력한 단계의 협력인 JV를 맺고 있습니다. LG화학이랑 지분 수합을 통해서 이제 전구체랑 리사이클링까지 사업을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재 사업까지 한 번에 하다 보고 이거를 또 합작사로 하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이제 원료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전자 스크랩 모으는 이 이그니오 홀딩스가 나중에는 또 폐배터리를 모으는 그런 네트워크로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 그리고 전구체까지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아까 말씀드린 공정 측면에서는 건식 상공정을 좀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식 상공적 플러스 습식 융합 공정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유미코어가 가장 리딩하는 기업, 이 리사이클링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모범적인 기업이다, 모범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미코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사업부를 영위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소재 사업부, 소재 사업부, 그리고 금속 리사이클링 사업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금속 리사이클링 사업 부문이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높습니다. 작년엔 22년도에는 금속 가격이 높아서 거의 50% 이상의 이익 기여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진율도 거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22년 상반기에 거의 40%에 육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도시광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미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또 폐배터리도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일단 원료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완성차 기업, 예를 들면 스텔란티스나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기업들이랑 JV를 설립해서 이제 리사이클링 기업 원료를 확보하는데 또 한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직 계열화도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미코어가 양극재 대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유미코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원료 네트워크, 그리고 수직 계열화, 그리고 공정의 효율성까지 다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금속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모범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이제 소개드린 기업들을 좀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아직은 리사이클링 사업이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고, 이 기업들의 이익 비중 중에서 아직 작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그냥 본업단에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리사이클링 희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매출을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테마는 그냥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유미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사이클링 금속 부문이 이익 기여도도 굉장히 높고 마진율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주가는 좀 더 양극재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11월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둔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살짝 받았고, 그냥 쭉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그런 기업들 주가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23년도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금속 가격 회복이 되면 실적으로는 좀 실적이라든지 주가 회복의 키로 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앞으로 양극재 캐파 증설한 측면, 그리고 완성차 기업과 설립한 JV가 그쪽에 그렇게 들어간 투자에서 어떻게 수익이 잘 창출이 될지, 그런 측면이 좀 더 주가 측면에서는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 리사이클링 테마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자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금속 리사이클링 사업에서도 결국은 재련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